네, 이번 시간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알죠. 그러니까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있을 유자 있다. 뭐가?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 이용되는 게 이제 그 지구에서 어떤 이제 사과가 그 뉴턴이 어떤 사과나무에 앉아 있다가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데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 이제 그 두 개가 같은 것인가? 이제 뉴턴은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과나무에서 이제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그 뭔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뭔가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달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달은 떨어지지 않는데 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 뉴턴 시대 때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둥근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 보면 여기 요만큼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만큼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요만큼 떨어지게 된 거고, 떨어지게 된 거고, 여기에서 이쪽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이 궤적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서는 이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또 요만큼 떨어진 거고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 기준에서 봤을 때 요만큼 떨어진 거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지구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떨어져도 이 지구의 지표만 하고 닿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뉴턴의 발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달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달이 있고 이제 지구가 있어요. 이제 사과가 이제 중력 G만큼의 그 힘을 받아서 중력과 속도를 받고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달과 지구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대문자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R2라고 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구가 그 뉴턴이 생각하기를 요 사과가 지표면에서 떨어지는 속도는 있겠지만 얘가 그 떨어지는 그 가속도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떨어지는 가속도는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가 만약에 요 달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때 이제 이 떨어지는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이 떨어지는 가속도와 달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가속도는 똑같다. 궁극적으로는 사과와 달의 떨어지는 그 가속도는 지구가 끌어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가속도는 똑같다는 걸 이제 뉴턴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의 곱에 비례하게끔 큰 힘이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얘가 그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지는가 하는 거죠. 이 거리에 따라서 요 알파가 얼마냐. 이게 거리에 따라서 이 R은 거리인데 이 거리에 따라서 힘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요 R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 그 물리학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올라가면 역학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배우게 되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 뉴턴이 처음의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달의 가속도를 한번 보죠. 이 떨어지는 그 달의 가속도,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달이 떨어지는 그 가속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요 A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제곱. 여기서 R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고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데 요 R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잡을 것이냐 R을, 아니면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처음에 뉴턴이 계산할 때는 지구 중심을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 20년 있다 뉴턴이 그 처음에는 가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무리 이제 뉴턴은 워낙 그 꼼꼼한 사람이라서,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꼼꼼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게 이제 그 가정을 한 게 약간 껄쩍지근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적분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미적분을 통해서 그걸 증명까지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제 그 물리학과 2학년에 올라가면 역학 시간에 그걸 이제 배우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 중심까지의 거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때 그리고 또 이 속도는 속도는 그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주기, 여기서 주기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죠.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얘는 2파이 r만큼 이제 돌게 되겠죠. 그 2파이 r을 도는 데 있어 가지고는 t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v는 여기 달의 선속도고요. t는 한 달이 되는 거죠. 달의 공전 주기. 이제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은 얘가 r분의 1에다가 t분의 2파이 r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도 지구, 여기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지구의 반지름은 알고 있었죠.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지구의 반지름 그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86 곱하기 10의 5승km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의 주기는 우리가 27.3일이 걸리잖아요. 달의 공전 궤도가 이제 초로 바꾸면은 얘가 2.36 곱하기 10의 6승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떨어지는 가속도가 2.73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가속도는 이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력 가속도는 알고 있어요. 얘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력 가속도와 실제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가속도의 비를 이제 봤더니, 이거를 이제 넣고 계산해 보면은 얘가 359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건 거의 6636 돼가지고 60분의 1의 제곱이 돼요. 60분의 1의 제곱인데 이걸 다시 봤더니 얘가 요 R분의 R2, 지구 반지름을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거의 비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달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봤을 때는 중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그 유명한 식 G R 제곱분의 M1 M2,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 G를 우리가 이제 중력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상수. 예, 그런데 실제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뒤에 오늘 이 중력 이 파트에서 나중에 배울 케플러 법칙이 있는데요. 케플러 법칙의 제1법칙, 케플러 제1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해요. 이 뉴턴의 만유인력이. 물론 그것도 자세한 계산은 2학년 역학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 학생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이게 중력상수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의 평균 밀도를 5 곱하기 10의 3승 kg per 미터 3승으로 썼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이때 힘은 G의 R2 제곱분의 MEM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바로 이제 사과의 질량 F는 M인데 A가 이제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 G는 ME분의 GR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지구 질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지구 질량은 기본적으로 밀도에다가 이 부피 3분의 4 파이 R2의 세제곱 이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얘가 로에다가 3분의 4 파이 R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4파이 로 R2분의 3G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중력 상수 G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파이에다가 지구 평균 밀도를 5 곱하기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6.37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걸 이제 계산하면 얘가 이제 7.35 곱하기 10-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실제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요, 얘가 이제 6.67 곱하기 10-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중력 상수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왜 10%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지구의 평균 밀도를 모르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구의 평균 밀도가 그 지각으로만 이걸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구의 내부에는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의 내핵은 뭐 철같이 무거운 걸로 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밀도를 이제 잘못 넣어서 계산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꽤 정확한 값의 그 중력 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example. 어떤 정지위성이요? 어떤 정지 인공위성이 적도의 상공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서 지구를 따라서 돈다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정지위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합시다. 적도. 여기가 이제 적도고, 이 적도 위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인공위성의 주기 t가 얘가 이제 지구 자전주기예요. 이 지구 자전주기 24시간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항상 이 적도 상공에 있겠죠. 얘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r이라고 놉시다. 이 r이라고 하면 r을 여기다 쓰면 지구의 반지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r이라고 하고, 이때 이 r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서 이제 적도 상공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이때 가속도는 아까 이제 봤듯이 얘가 m r분의 v 제곱인데, 얘가 v는 얘가 t분의 2파이 r이기 때문에 이제 2파이 r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질량이라고 하는 그 중력 가속도가 여기서 보면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G에다가 R2 오버 R의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요걸 R의 세제곱은 얘가 4파이 제곱분의 G R2 제곱 T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R을 이제 계산하면은 4파이 제곱분의 9.8m/s 제곱. 예, 그리고 T는 지금 24시간인데 얘가 3600초 per hour. 그리고 R은 6.37 곱하기 10의 6승미터. 이거의 제곱. 이거의 3분의 1승이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42,000km, 42,000km 상공에 있으면 이제 그 지구는 지구에 대해서 이 정지 궤도에 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듯이 지금 여기 중력상수 G라고 하는 거를 뉴턴이 이제 대충 계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밀도, 지구 밀도가 정확하지가 않고 우선적으로는 지구 밀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구의 질량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지구의 질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중력상수는 실험적으로 이거를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한 사람이 이제 캐번디시예요. 캐번디시는 영국의 이제 과학자인데요. 아주 이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중력상수 측정.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를 이제 캐번디시 연구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주 그쪽에 펀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캐번디시 캐번디시 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캐번디시 그 스스로 연구소를 아주 크게 차려가지고요. 이제 혼자 연구를 했대요. 아무도 이제 없고 혼자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험한 게 바로 이거 같은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이제 자기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밥 먹을 때는 그 하인이 문 앞에다가 그 밥을 갖다 주면 이제 그걸 먹고, 지금 우리처럼 자가격리를 평생 동안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798년에 여기 중력상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이제 큰 실험장치를 만들었어요. 실험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석영실을 이제 이렇게 석영실에다가 이렇게 이제 막대를 달아서요. 막대에다가 이렇게 질량 에민 물체를 이렇게 달았죠. 질량 에민 물체를 달고서 요 옆에다가 이제 나부로 된 큰 물체를 두 개를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서 여기 옆에 놔요. 그럼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해서 얘가 진짜로 미세하게 약간 휘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실험이죠. 그 당시에 1700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왜냐면은 이 질량 M이라고 하는 어떤 나부로 된 큰 거를 질량이 엄청나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질량이 아주 정밀하게끔 얘네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얘네가 이 뒤틀리는 각도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이 엄청나게 작은 그 뒤틀리는 각도가 있을 건데,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정밀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그 평생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을 해서 이 뒤틀림 각도를 측정해서 중력 상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이제 6.75 곱하기 10-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요즘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중력 상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캐벤디시 실험 방법하고 똑같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틀림이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예를 들자면은 여기 실을 매달아 놨잖아요. 실을 매달지 않고 이제 초전도로
초준도로 서로 저온해서 이걸 만들고 굉장히 정밀한 실험을 합니다. 레이저로 이걸 측정을 다 하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 더 훨씬 정밀한 측정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상수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중력상수는 6.67259 곱하기 10-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고요. 현재 지금 1.3% 오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재의 값이고요. 지금 이거는 아마 정의되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어디서 이제 더 이상 정확하지 않고 이제 아예 완전히 정확한 값으로 이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캐번디시 실험 장치에서 지금 이때 이제 질량 M이 12.7kg 의 납을 여기다 만들었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질량 스몰 m이 9.85g인 그 물체를 했고 이 막대 길이가 52.4cm고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요. 그 다음에 이걸 일종의 비틀림 진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비틀림 진자의 관성 모멘트가 1.25 곱하기 10-3승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얘가 비틀림 진자니까 비틀림 진자는 이렇게 딱 비틀려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오슬레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슬레이션을 할 때 얘가 이쪽 방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똑같은 세타마루만큼 이 오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슬레이션 할 때 그때 주기가 769세크.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모닉 오슬레이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2세타 각도가 재봤던 0.516도.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죠. 처음에 이제 캐벤디시는 거기에다가 눈금을 매겨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레이저로 아주 크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대문자 m하고 수문자 m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요 r이 10.8cm라고 합시다. 이때 이거의 중력상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력상수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t라고 하는 거는 얘가 2파이의 k분의 i 우리가 이 비틀림 진자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k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i 이렇게 되고 일종의 k가 이제 용수철 상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t가 지금 769세크 이거의 제곱이 되고 4파이 제곱의 관성 모멘트가 1.25 곱하기 10-3승 킬로그램 미터 제곱 이거를 하면 이제 k가 8.34 곱하기 10-8승 뉴턴 미터가 되고요. 얘가 이제 오슬레이션 하니까 얘가 그 이때 토크는 k 세타가 되는데 이때 얘가 k가 용수철 F는 이 후크의 법칙이죠. 이 회전 운동에서의 후크의 법칙인데 얘는 이제 8.34 곱하기 10-8승 뉴턴 미터가 되고 이때 회전한 앵글이 얘가 2세타니까 2분의 0.516도가 회전을 하는데 이걸 라디안으로 바꿉시다. 라디안을 바꾸면은 360도분의 얘가 2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얘가 이제 3.75 곱하기 10-10승 뉴턴 미터가 돼요. 이제 토크라고 하는 거는 F 크로스 R이기 때문에 이때 F는 양쪽으로 힘이 F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이쪽으로 F, 이쪽으로 F 이제 두 개가 생기고 이때 요때 거리를 이제 L이 되기 때문에 2분의 L이 되는 거죠. 얘가 2분의 L. 이 팔의 길이가. 그래서 얘가 힘은 EF가 생기고 거리는 2분의 L이 되거든요. 그래서 FL이 되는데 토크가 이 F는 지금 G의 R제곱분의 MM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죠. 요 큰 물체와 작은 물체 사이의 거리이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상수 G를 계산하면 얘가 mL분의 타우 R제곱. 그래서 넣어보면은 얘가 대문자 m이 12.7kg, 그 다음에 스몰 m이 0.00985kg, 그 다음에 요 L이 지금 0.524m, 그리고 타우가 3.75 곱하기 10-10승 뉴턴미터, 그리고 R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10.8, 그래서 0.108m의 제곱. 이제 여기를 넣고 계산해 보면은 얘가 이제 6.67 곱하기 10-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번디시가 했던 이제 그 첫 번째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력 상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의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 상수를 정확하게 아니까 지구의 질량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F는 mg인데 얘는 이제 g에 R2 제곱분의 MME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구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g의 g분의 R2 제곱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중력 상수값,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얘가 5.97 곱하기 10의 24승 kg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밀도를, 지구의 평균 밀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부피분의 파이 R2 3승분의 M2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5.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실제 지구의 평균 밀도보다 훨씬 커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 내부의 밀도는 이제 높은 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번디시의 실험에 의해서 지구 중력상수도 알 수 있었고, 지구 중력상수를 안다는 얘기는 행성들의 질량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지구 질량뿐만 아니라 행성 질량도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